자, 우선 그럼 첫 번째로 보육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육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보육은요, 보호라는 개념과 교육이라는 개념이 합쳐졌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의 보자와 교육의 육자를 합쳐서 보육이라고 일컫습니다. 보호는 보호, 즉 지키거나 편안하다, 돌보다,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육은 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서 보육이라는 것은 영유아를 기르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베푸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육이란 개념은요, 이렇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발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8세기 산업혁명부터 20세기 세계대전 그 사이에 보육의 개념은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보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요, 주로 타가 사업의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여성이나 혹은 가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질병이나 빈곤, 이런 가난과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영유아를 양육하기 힘든 경우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타가의 목적으로 시작된 게 바로 보육입니다. 자, 그 뒤로 1991년도 이후에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영유아보육법 이후에는 타가의 개념이 보호와 교육의 개념을 합하여서 이 보육의 기능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여 보육으로 명명하기 시작한 것이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는 2017년도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의 보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의미하고요. 보육이라는 것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이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육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가 근로나 질병 같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보호가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나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가정의 복지, 즉 사회복지 차원의 보육을 주로 목적으로 하였다면 최근의 영유아보육은 이전과는 좀 더 확장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변화는요, 조금 더 특수하지 않은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보육 대상이 약간 보충적인 관점에서 요보 계층이나 요보 아동들을 도와주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의 영유아보육법의 변화에서의 보육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아동 인권의 관점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저소득층 대상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모의 자녀를 맡아서 단순하게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보편적 개념으로, 즉 보편적 영유아로 변화됨에 따라서 모든 영유아가 교육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은 어떠할까요? 과거는요,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요보 자녀들만이 보육이 필요한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과거하고는 달리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까지 그 보육의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보편적 보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의 성격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취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취업을 하던 비취업 모던 상관없이 그 지역사회나 가족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서 확대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요. 보육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잘 길러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보육의 개념은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하거나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계층의 아이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그 개념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양육자를 대신하거나 보충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이 과거의 관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마땅히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이 전환이 현대사회 보육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유아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바로 최근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과거의 입장과 현대적인 최근의 입장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한번 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보육은 사회적인 서비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보육을 사회적 서비스가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다시 말하면 대중사회의 공익사업으로 본 것이죠. 자, 과거에는 보육을 이렇게 국가의 책임으로만 국한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국가뿐 아니라 부모 그리고 공적, 사회적 모든 지원 체계의 공동 책임으로 보육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입장과 현대적 입장의 차이는요. 현대적 입장은 이전과 달리 관점이 좀 더 확장되었다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 입장에서의 보육은 주로 요보계층, 빈곤이나 취업모, 즉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가정의 아동을 일반적인 아동들을 포함하여서 보편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혜자라고 일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후원자라고 본 것이 특성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과거의 인식에서의 이 보육에 대한 부분은 보육시설은 주로 공공의 기금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은 공공기금이 아닌 다양한 기금으로 조성된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육시설의 허가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동을 위한 국가의 법적 규제 장치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보육을 판단하였고요. 최근에는 보육시설 허가제도 자체가 부모들이 보다 나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비자인 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입장의 과거에서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하였고요. 최근에서의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즉 빈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계층의 부모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그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가족의 문제나 가족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던 가족들이 어떤 문제를 갖게 되면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보육이라는 것이 가정의 기능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껏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보육은요, 보육시설 자체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필요악으로 보았고, 보육시설보다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아서 주로 이제 부모의, 즉
가사 노동을 하는 엄마에게만 이 아이들의 보육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적인 입장에선 어떠할까요? 부모가 취업을 하던 맞벌이이던 비맞벌이이던 이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익하다고 보아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게 된 것이 그 특성입니다. 자, 또한 보육시설은 학교나 사회적인 서비스 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과거의 입장이었는데요.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오늘날 인식은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은 공영이나 사립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정보육시설, 일반적인 보육시설, 방과 후 가정같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보육 형태를 포함해서 이 보육시설의 어떤 개념 자체도 확장되었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를 맡아서 아이의 어떤 타가적인, 즉 안전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안전과 건강에만 치중하는 타가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유아의 신체, 인지, 정서적이거나 뭐 다양한 정의적인 발달, 성장 이런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보호와 양육,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하나의 세계로 보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NCS라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는 보육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미를 포함해서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양육과정과 보육과정, 그리고 보육과정의 운영과 교수, 영유아의 평가나 안내, 그리고 우리 영유아들을 둘러싼 그리고 상담, 정서적인 지원 같은 전반적인 일을 하는 직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전에 살펴왔던 그런 보호의 기능을 넘어서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 교육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여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보육의 필요성입니다. 보육의 필요성, 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대사회에서 영유아 보육은 그 필요성이 매우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이 영유아 보육 사업 자체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일반적인 아동들에게까지도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보육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요보 아동들에게만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에서 포괄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다 보니 영유아 보육 사업 자체가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 발달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고 긍정적이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조기 교육을 비롯해서 이후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이들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 사업 자체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여성들의 그 사회 참여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산업화의 발달, 경제 성장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육해야 할 어떠한 시설들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대가족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주로 엄마가 잠깐 일을 하러 나가거나 밭을 메거나 가사 일을 할 때 고모가 혹은 이모가 혹은 작은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거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봤다면 최근에는 핵가족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엄마와 아빠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육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힘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핵가족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의 힘을 빌리게 된 측면도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이혼 가정, 재혼 가정을 비롯해서 다문화 가족 이렇게 어떤 보육 시설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가족의 유형이 좀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심각한 출산율의 저하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다 보니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기 위해 뭐 이후에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 아이들 발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조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 사업에 어떤 필요성이 좀 더 증대되었고 보육의 질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보육시설이 그리고 보육사업이 확장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의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가 발달하게 되면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가정은 증가하거나 빈곤가정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로 인해서 보육사업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요. 부모들의 학력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조기 교육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조기 교육이나 발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까 우리 영유아 보육 사업이 좀 더 필요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보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유아 보육법 1조에서는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을 하고 보호자의 경제나 사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나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보육과 관련된 관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하기 전에는 주로 요보 아동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고 나서는 영유아들과 관련된 모든 일반적인 아동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영유아로 변화하면서 보육이라는 건 이제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국가적인 책임의 보편적 보육의 관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보육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가정과 그들만의 문제로 보았다면 최근에는 지역사회, 가정, 그리고 정부에서 함께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자, 영유아기 발달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유아기는 매우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아주 그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기 시기는 발달의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풍부한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건물을 지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둥. 뿌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이 기둥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인간의 발달 단계에선 바로 영유아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영유아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질 높은 보육이 아동 발달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영유아기의 발달이 이후에도 성인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그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모두는요. 아이들이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취업모 증가도 이 영유아 보육 사업이 확장되게 된 데 한 몫을 하죠.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게 된 사유를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직업의 다양화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감성 노동을 비롯해서 서비스 업종, 이렇게 산업화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매우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취업 시장이 활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취업시장으로 나가게 되고 그들의 아이들이 좀 더 보육을 받아야 할 어떤 공간이나 장소, 인력들이 필요로 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증가된 이유는요. 자아 실현을 위한 방편입니다. 주부로서 가사일을 돕기보다는 내가 뭔가 효능감을 느끼면서 내 일을 찾기 위한 욕구가 종전보다 높아지게 된 현대사회 여성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취업모가 증가하게 된 건 이 가족 형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가족의 유형 중에 이혼가정이나 별거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과 같이 이러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률이 증가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는요,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교육비나 실질적인 어떤 생활 비용 자체가 매우 높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비, 가계 생활비, 특히 이제 사교육 같은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교육비 같은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취업률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이루게 되면 상대적인 빈곤을 이루는 가정들도 생겨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빈곤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취업률이 또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대부분의 취업모들은 직장인 이외에도 가사나 자녀 양육의 부담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업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에서는 사회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여성 인력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사업을 좀 더 확충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유아들의 어떤 올바른 발달,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 사업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구조의 변화도 한 몫을 하죠. 부모나 자녀 중심의 핵가족, 이 상황에서는 보통은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많은 수를 이루면서 형제 자매들이 커나가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게 세 자녀만 돼도 와, 애국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보통 대부분 한 자녀나 두 자녀를 두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을 형성할 기회가 거의 없고 의존적이거나 과잉 보호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와 같이 이웃 간의 단절된 현상이 심화되는 그런 주거 특성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처럼 부모를 대신해 돌봐줄 가족이 없는 핵가족 가정, 혹은 이렇게 도시화로 인해서 이웃 간에 단절된 어떤 구조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지 못하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이나 교육시설이 이전보다 절대적으로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혼, 별거, 사별, 이렇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혼율은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죠. 또 미혼모를 비롯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만 낳아서 키우는 여성의 수도 종전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하였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보육 사업이 훨씬 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모들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를 비롯해서 한부모 가족의 부모 역할은요, 다양한 어려움 같은 것들을 갖게 될 텐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질 높은 보육 사업이 확장되어야 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 삶의 양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가정과 연계된 국가적 차원의 보육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그런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자, 출산율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비롯한 정책, 이런 입안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출산율이 낮게 되면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에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교육비에 대한 큰 부담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은 굉장히 그 교육의 중요성이 높고요. 미국에서도 전 대통령께서 이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비를 비롯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비용과 직결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낳다 보니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잘 교육시키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자녀를 낳아서 노후에 보장이 되는, 즉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나를 부양해 주겠지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사회에서는 이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사회보장, 공공부조 이런 측면 때문에 노후 보장을 굳이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국가가, 사회가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노후 보장 기대가 감소되어서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재산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런데 최근에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 즉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출산율도 저하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 연령의 상승입니다. 만혼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적정한 결혼 연령이 예를 들어서 25, 30세를 넘게 되면은 너무 나이가 많다, 노처녀, 노총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젊은 나를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진출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더 많이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들에 요즘 젊은 청년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기가 늦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같이 함께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매우 높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비율도 예전보다 훨씬 비율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저출산 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했는데,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읊어보겠습니다. 높은 교육 비용은 공교육이 부실하고 학벌 위주의 사회로서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면서 자녀의 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자녀에 대한 노후 보장 기대 감소는 이렇게 효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부모들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한다든지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자녀 수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결혼 연령 상승은 자아 실현을 결혼보다 우선시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되고 고등교육 수요 증대로 인해서 남녀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가 높아져서 자녀의 첫 자녀, 다시 말하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도 증가하고 자녀 수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고등교육을 받게 되다 보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승진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사회 참여 욕구도 증가하게 되고,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보통 자녀 출산을 한 명만 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경력 단절을, 다시 경력을 회복하기 위해 취업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이후 둘째나 셋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공공보육제도의 유무가 출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빈곤가정의 자녀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논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헤드스타트라는 것들을 토대로 인해서 이렇게 이 빈익빈, 부익부인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빈곤층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된 프로그램인데요. 1964년도에 헤드스타트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빈곤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 즉 대표적으로 교육이나 영양, 건강이나 부모 교육과 관련된 이런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헤드스타트는 스타트가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빈곤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라도 비슷하게 맞춰주자라는 측면으로 헤드스타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아동의 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안정된 가정 환경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우리 아이들에겐 있고요.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사랑 속에서 평등하게 성장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아동 권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4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시초는요. 1924년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에서 공포를 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1959년에 국제연합에서 공포한 아동 권리 선언 자체가 이때부터 세계 각국의 아동 권리에 많은 관심을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수요가 아동의 복지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능동적으로 좀 더 대응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고등교육으로 인해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그 보육의 질에 대한 욕구도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가 우리 학부모들이 이 유치원에 갈까, 저 어린이집에 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실정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알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요. 보육사업은 이전과는 달리 양적 성장을 더 이상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되었으니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많은 염두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사회 보육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보육의 개념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의 서비스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동보육의 발전 과정은요, 우선 이제 1920년도에 빈민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태아 기독교 사회관에서 이 사회복지 차원으로 빈곤하거나 어려움이 있고 굶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고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시작이 된 게 시초고요.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타가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타가소라는 게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 타가소가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이나 혹은 종사자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보육을 하는 시간, 어떤 내용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은 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보육에 대한 어떤 제도가 좀 더 본격화된 거예요. 1991년도가 어찌 보면 이 보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된 건데 그동안의 아동복지법이나 유아교육진흥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이렇게 분산되었던 법체계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이렇게 3원화되었었는데 그 각각의 주관부서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면서 어떤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타가소라고 해서 타가라는 용어를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여서 보호의 보자와 교육의 육자를 합쳐서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보육의 내용도 아동에 대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뭐 이렇게 보호나 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둘러싼 생태체계 환경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지역사회 교류까지 포괄하는 좀 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아동보육은 주로 빈곤아동을, 즉 저소득층 자녀나 소외된 계층의 요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구제, 구빈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그 대상과 서비스가 점차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아동보육의 개념은요,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엄마나 뭐 부모님들 혹은 이렇게 여성복지, 가족복지, 가족도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동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현대사회에서의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질적인 기능에서 사회복지와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보육 서비스는 약간 이중적인 특성,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잘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행복 추구의 권리, 그 밖에도 그 아이들을 둘러싼 그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체제로서의 특징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보육 서비스는 종전과는 달리 이렇게 보육의 측면에 아동의 권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 이후에도 아동복지와 관련된 특징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동보육이 양육이나 보호, 교육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아동과 일하는 엄마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로 많이 개념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기능 때문에 엄마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엄마들, 어머니들도 함께 사회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육은 예전과는 달리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받고 사회 서비스, 영양, 건강 서비스 이렇게 좀 뭔가 통합적인 개념으로 통합성, 포괄성, 종합성 이런 용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훨씬 더 확장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에 예전의 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성격은요. 좀 더 단일화되었거나 혹은 말 그대로 보호의 측면에 국한되었다면 최근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의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보육에 대한 관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이 발달하게 되면요.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를 둘러싼 환경들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둘러싼 나머지 환경들과 같이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위가 바로 가족이 될 거고요. 그 밖에도 학교, 친구, 또래관계,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화, 제도, 법, 정책, 미디어 이런 모든 나를 둘러싼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주변의 생태체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가 바로 올바른 아동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의 최적 발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만 아이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 모든 생태체계 환경이 함께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전거 페달이 앞바퀴만 굴르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뒷바퀴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뒷바퀴만 움직이고 앞바퀴는 멀쩡하다면 조금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굴러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발달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다 자전거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와 같이 다양한 환경체계까지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의 욕구, 부모의 욕구,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욕구나 문제 이런 걸 모두 다 해결하면서 보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포괄적인 모든 걸 다 둘러싼 포괄적 아동보육 서비스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포괄적인 아동보육 서비스 자체가 아이들의 최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괄적 아동보육 서비스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의 포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아동복지,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인 여성복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어떤 사회적인 기초, 기본 단위인 가족복지, 그리고 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지역사회 복지를 모두 추구하는 목적의 포괄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목적의 포괄성입니다. 자, 관점의 포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따라서 생태체계라는 것은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래,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법, 제도, 미디어 굉장히 많은 어떤 주변 환경을 바로 이런 생태체계의 관점, 생태체계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서 보육의 아동, 가정환경,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인 어떤 그 욕구를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마다 환경이 매우 다르죠. 어느 지역에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배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성되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과는 다르게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상간의 경우에는 도시와 다르게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농번기에는 보육 서비스가 훨씬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혹은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논촌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의 문제로 인해서 거리가 멀고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문제라든지 혹은 겨울철이라든지 장마 이런 어떤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차이를 두어서 적용을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이나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 이들에게도 보육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가정의 배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배경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보육 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기능의 포괄성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동보육 서비스는 보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로 분류되는데 그 기능이 확대돼서 지지적 아동복지 서비스나 대리적 아동복지 서비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보충, 지지, 대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대상은 아동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 또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그 전통적 관점에서의 아동보육 서비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만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교육이나 영양, 안전, 그들을 둘러싼 부모나 지역사회 교육까지도 모두 보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 또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시간의 포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 아동을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이 시간 체계에 따라서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육 서비스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어떠한 여러 권리들 중에서 생존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 이런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와 함께 아이들이 속한 가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교육체제로서의 특징을 지닌 복합적인 포괄적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모형을 살펴보시면 아이들, 여성, 가족, 그리고 보육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교집합을 이루고 있고요. 그를 둘러싼 우리 사회가 여기에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대사회의 아동보육 서비스와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포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